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 위로가 될 이야기.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한여름 저자님의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책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 저자님의 경험이나 생각을 토대로 일기처럼 작성된 그런 책이라 내용이 무겁지가 않아서 저도 금방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자님께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11년차 초등교사이시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초등교사이신 저자님은 소외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학교를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중 본인과 비슷한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저자님과 같은 어떤 외로운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담백하게 위로를 건네는 그런 차분한 책인 것 같아요.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강력한 교훈을 주는 책은 아니지만 분명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프롤로그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사람. 나는 학창시절 내내 학교라는 곳에 온전히 동화되지도 적응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교우관계도 불안했다. 가끔 누군가와 우정어린 관계는 맺되 그것이 온전히 진심인 적도 없었다. 학교라는 곳은 나에게 늘 힘들고 불안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런 내 마음과 다르게 학교는 나름의 시스템과 규율로 빠르게 굴러갔고 나는 그 안에서 허덕이다 졸업을 하곤 했다. 누군가를 갈망했다.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를. 손 내밀어줄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가난한 집의 장녀였고 부모는 나와 동생에게 공부가 살 길이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다. 물론 나와 동생을 위해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자괴감과 깊은 무력감까지 나에게 전해져 부담스럽기 그지없었다. 은연중에 나는 부모의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 나의 부모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지만 주변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았다. 친척들은 네가 잘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했고 나의 부모 역시 내 시험 성적이 좋은 날 가장 기뻐했다. 어디서도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사라지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겨우 얻은 안정감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외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교를 싫어했던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24부터 35까지 나는 수많은 아이와 함께했다. 내가 교사가 되었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럽고 축하할 만한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아이들이 싫은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가진 역량이 교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 느꼈다. 학교에 다닐 때 행복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늘 관계에서 힘들어했던 사람이, 어린 시절이 힘겨웠던 사람이 아이들의 유년기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도 될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 허덕이며 오랫동안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내게 내면의 거울이 되어 주었다. 몇몇은 보기만 해도 피하고 싶었고 몇몇은 안아주고 싶었다. 겉으로 드러낼 순 없었지만 아이들을 만나면서 겪은 마음의 파동은 제각각이었다. 아이들을 마주하며 나를 비춰보고 나서야 나는 그제서야 진짜 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학교라는 공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라는 사람은 작고 여리다. 어찌 보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여전히 내성적이며 약간은 소심하다. 다수와 함께 있기보다는 소수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고 35이 되어서야 겨우 관계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나는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모든 아이에게 내가 좋은 교사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나처럼 마음이 아팠던 아이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는 마음을 알아주는 교사일 수 있다. 누구보다 섬세하게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알고 보니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글은 영웅담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풀어낸 체험기에 가깝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그리고 아픈 어린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 교사가 된 이후 마주한 감정의 파동에 대한 것이며 별것 아닌 통찰들이다. 나를 받아들인 이후에 알게 된 학교라는 곳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 책을 읽는 누군가는 꼭 나와 같은 유년기를 보내고 있을 10대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가정에서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득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그 누군가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으면 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 위로가 될 것이다.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된다 라는 말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다. 그 말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인 동시에 면죄부가 되어주기도 했다. 말 그대로 공부만 하면 다른 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내내 겉돌았고 교우 관계는 편협했다. 하지만 나의 부모는 성적 이외에 다른 학교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나도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비평준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입시에 매달렸다. 엄마의 목표는 주변 사람 모두 좋다고 하는 60년 전통의 고등학교였다. 동생들을 공부시켜야 해서 엄마는 일찍 상고에 진학했고 엄마의 사촌은 그 고등학교에 가려고 재수까지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는 딸이었기에 당연히 그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후 주변의 기대는 더 커졌다. 부담스러웠고 동시에 불안했다. 중학교 졸업 전까지 있을 8번의 시험 중
단 한 번만 망쳐도 나는 그 고등학교에는 진학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스트레스가 극에 치달을 때마다 나는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뽑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어버렸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생긴 습관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불안해서 기인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무의식 중에도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늘 혼자 있을 때만 뽑았다. 그리고는 뽑힌 머리카락을 한참 쳐다보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집에서는 폭식했다. 늘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있었다. 식구 중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 공부하느라 수고했다며 오히려 더 잔뜩 먹게 해주었다. 살이 정말 많이 쪘다. 엄마는 학생 때 찐 살은 성인이 되면 빠진다고 했다.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잘하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학창시절의 찐살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빠지지 않는다. 그때 망친 생활 습관들도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다. 대학을 가도 기적적으로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는 지독한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아이는 엄마와 주말에 쇼핑 갔다고 했고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연애 상담을 했다고 했다. 나는 나의 사생활 이야기를 엄마와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엄마에게 중요한 나의 사생활은 시험 성적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또래와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들이 나눈 이야기에 내가 전혀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나에게는 관심 밖이었다. 치열하게 무리에 섞여들고 싶었지만 한순간도 섞여든 적이 없었다. 결정적 순간에 아이들과 나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데기나 새로운 옷, 연예인, 졸업사진, 증명사진, 모든 중요한 이슈에 나는 공감을 할 수 없었다. 졸업사진이 왜 중요하지? 증명사진이 왜 중요하지? 그깟 사진 하나에 왜 이렇게까지 난리지? 도대체 사진 잘 나온 게 왜 그렇게까지 호들갑스럽게 좋아할 일인 거지? 이런 괴리감을 느낄 때마다 억지로 외면했다. 그때의 나는 공부만 잘하면 돼 라는 말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또 가족의 가난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이 나에게는 연예인보다 중요했다.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고마운 친구를 만났다. 의기소침하고 어두운 나에게서는 어떠한 매력도 느낄 수 없었을 텐데 그 친구는 혼자 있는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 덕분에 그 친구와 원래 친분이 있던 주변 아이들까지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친구가 생겨서 가장 기뻤던 점은 더는 쉬는 시간마다 억지로 혼자 있는 것이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쉬는 시간을 당연히 함께 보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데 익숙하지 못했다. 친구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색했다. 그 친구들이 왜 나에게 먼저 다가왔는지, 내가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혼자 있는 내가
불쌍해서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지를 고민했다. 중학교에 다니는 내내 나는 4명의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었고 체육시간 전에는 같이 옷을 갈아입었다.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같이 피자를 먹으러 갔다.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좋았다. 사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것들이었다. 학창시절에는 친구와 함께가 아니라면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별반 특별할 것 없는 여중생의 평범한 우정이었다. 내가 바란 건 역시 그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별반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우정. 그토록 바라왔던 안정적인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그건 내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 친구들 중 누구에게도 나의 가정 환경을, 나의 진짜 고민을 말한 적이 없었다. 뭔가 감출 것이 있는 사이는 언젠가 금이 가게 마련이다. 처음 맺은 친구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기에 친구들은 나에게서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친구들의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하나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친구가 우리를 데리고 집에 놀러 갔던 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친구의 방, 그리고 넓은 거실, 2개짜리 화장실이 부러웠다. 넓은 거실에서 우리는 공놀이를 했고 친구는 커다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우리에게 주었다. 같이 빵 만들어 볼래? 나 식빵은 만들 줄 알아. 친구의 제안에 우리는 달걀을 깨기 시작했다. 집에서 빵을 만들 수 있다니. 오븐이 집에 있다는 것도 신기했다. 오븐은 전문적으로 빵을 만드는 가게에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빵을 굽는 동안 우리는 다시 공놀이를 했고 친구 방에서 앨범을 보기도 했다. 30분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븐에서 소리가 났고 친구는 빵을 꺼냈다. 우리는 맛있게 구워진 빵을 뿌듯하게 쳐다봤다. 내가 빵으로 손을 뻗자 친구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안 돼. 손 씻고 먹어야지. 아, 맞다. 깜빡했어. 나는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리고는 하얗고 깨끗한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손을 씻었다. 친구들은 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모두 둘러앉아 웃으며 빵을 먹었다. 나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친구의 집 사이의 괴리감으로 마음은 불편했다. 그 괴리감만큼이나 나와 그때의 친구들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다. 나는 늘 감춰야 했고 친구들은 다른 진실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만을 진실로 취급했다. 그 친구들은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나였다. 내가 내 마음을 감추고 있는 이상 어차피 우리 관계는 오래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우정은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 비슷하게 나타났다.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온 만큼 당연히 모든 관계의 기반은 약했다. 중학교 때 어울렸던 그 친구들은 나에게 친구로서 최선을 다했다. 같이 교환 일기를 쓰자고 했고 시내에 옷을 사러 가자고 했다. 나는 엄마 허락 없이
시내를 나가본 적도 없었고 사실 버스를 타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버스 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그대로 따라했다. 마치 그 전에도 혼자 타본 적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아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생각해보면 결국 친구들은 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나를 드러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아이의 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남들보다 강한 삶의 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다. 어린 시절 친척들이 했던 말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묵직하게 짓누른다. 명절날이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우리 집에 친척들이 모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았고 가난했던 나의 부모는 그 사이에서 더 큰 결핍을 느꼈다. 친척 어른들은 모두 나에게 착하다고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속썩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었다. 초등학생이었던 나와 동생에게 친척 어른들은 너희 부모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힘든 와중에 이렇게 잘 키웠으니 나중에 꼭 효도해라 라고 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효도하라는 말을 듣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친척 어른들의 눈빛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어리다고 해서 감정의 깊이까지 얕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에 각인된 어떤 상황과 감정은 성인이 되어 느낀 것보다 더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곤 한다.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감정은 내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가난을 수치스러워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아무리 용돈을 주고 잘 대해줘도 나는 친척 어른들이 불편했다. 나를 동정하고 또 안쓰럽게 여긴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진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꿋꿋하게 자라거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엇나가거나. 첫 번째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응원을 받고, 다른 경우는 그럼 그렇지 라는 편견을 마주해야 한다. 어떤 길을 가든 가난한 가족이라는 마음의 짐을 덜어버릴 수는 없다. 성인이 되어 직장을 얻고 내 삶을 꾸리면서도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른들이 말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나는 희생하더라도 부모를 잘 살도록 해주라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가난하면 더 웃어야 한다. 기왕이면 더 밝아야 하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하고 진득한 결핍의 향을 모두가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부모는 가난을 부끄러워했다. 조금은 의기소침하고 주눅든 채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가난을 수치라 생각했다. 누군가는 가난은 그저 불편일 뿐이라고 말한다. 내가 억지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가난은 그저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자신을 둘러싸고
어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들을 감수하는 것이 그저 불편일 뿐일까? 돈이 없으면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고 공부를 강요당하는 것이 그저 불편일 뿐일까? 당연하게 부모의 몫까지 감수하게 되는 것이 그저 불편일 뿐일까? 나의 부모를 볼 때면 때로 그들마저 가난하면 밝고 착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힌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친척들이 나에게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째서 한 번도 그들의 말을 막지 않았을까? 내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겐 어떤 모습으로 느껴졌을까? 역시 우리 딸 착하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안쓰럽다고 생각했을까? 또 아니면 그들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기 전날 아빠는 나에게 새 옷을 사주겠다며 백화점에 가자고 했다. 당시 유행하던 브랜드에서 옷을 한번 입어봤다. 아빠는 바로 입고 가겠다며 계산을 해달라고 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다. 잔액 부족이었다. 당황한 아빠는 이리저리 전화를 하더니 잔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종업원이 나를 안쓰럽게 여기는 게 느껴졌다. 아빠는 돈을 뽑아서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고 나는 그 옷을 입은 채 멀뚱히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당장 옷을 벗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빠가 마음 아플 것 같기도 했고 여기서 도망치는 게 더 부끄러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착한 아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 그 브랜드를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난다. 유년기의 가난이란 이런 것이다. 남들은 겪지 않았을 일상의 서러움을 간직하는 것. 그 깊은 감정이 각인되는 것. 결핍은 유년기 전체에 무리를 내린다. 밝은 척, 행복한 척, 언제 깨질지 모르는 가정의 안정을 모르는 척 살아가는 동안 그 뿌리는 더 굵고 튼튼하게 뻗는다. 가정 환경이 어떻든 아이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미 힘든 아이들에게 역할극을 강요하지 말자. 당연하게 부모 몫의 삶까지 대신 짊어지라고 하지 말자. 이미 각인된 깊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 교사라는 직업군에 종사하다 보면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아이는 부모를 고를 수 없고 자신이 태어나 자라게 될 환경도 고를 수 없다. 부모가 원해서 혹은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 것뿐이다. 그리고 역시 자기 뜻과 하나도 상관없이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된다. 어느 해 나의 교실에는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나면 눈빛이 달라지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폭력을 쓰는 아이였다. 이런 아이를 매년 만나긴 했지만 유독 이 아이가 눈에 밟힌 이유는 다름 아닌 가정 환경 때문이었다. 아이는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형제 중에 첫째가 많이 아팠다. 아이의 부모는 첫째에게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짙은 외로움에 잠식되고 있었다. 관심받고 싶어 끊임없이 말을 하고 반 친구들에게 장난을 쳤다.
그러다가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돌변에 화를 냈다. 내가 같은 반 친구라도 저 애랑은 놀기 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나조차 그 아이를 외롭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화를 내는 아이를 보며 어느 순간부터 쟤가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아이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앞으로 매주 한 번씩 방과 후에 아이와 상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나 흔쾌히 응해주었다. 처음에는 떨떠름했던 아이도 언젠가부터 나에게 조잘조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아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까지 그 아이가 불편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내가 이 아이와 매주 한 번씩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내가 뱉은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 그 만남은 나에게도 큰 의미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는 돈을 벌기 위해 자주 출장을 가는 아빠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또 아픈 형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 사춘기가 왔는지 동생이 자신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한다는 둘째 형 이야기도 했다. 간혹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힐 때가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눈을 치켜뜨며 눈물을 떨구지 않으려 노력했다. 나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과거 비슷한 감정 조절 문제를 겪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큰 감정의 동요를 겪은 적이 없었다. 사실 그 아이들은 부족할 것 없는 가정 환경이었고 교사인 내가 보았을 때 큰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들의 아픔이 나에게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었다. 내 멋대로 너는 부족할 게 없는데 뭐가 힘드니? 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문제 상황에 인과관계를 판단할 만한 분명한 근거, 즉 가정 환경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나는 아이와 매주 1시간씩 따로 만나면서 그동안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던 일들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아이가 불편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도와줄 수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무시해버린 수많은 비슷한 아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처음 목적은 상담이었지만 1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아이와 나 둘만의 놀이 시간이 되어 있었다. 상담하는 틈틈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알려주고 함께 했었는데 아이가 영리했던지라 금방 규칙을 익혔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 나에게도 즐거운 순간이었다. 만일 삶이 영화라면 아이는 그 이후 힘든 일 없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형은 여전히 아팠고 아빠도 바빴고 둘째 형도 여전히 동생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했다. 아이 역시 쉽사리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무렵에는 달라질 듯 달라지지 않는 아이의 태도에 종종 실망감을 드러내고는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넌 나아지지 않니? 라는 은연중 내 메시지를 아이도 느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아이는 괜히 옆에 와서 내게 말을 걸고는 했다. 하지만 나는 내 노력에 관한 어떤 합당한 대가를 바라는 보상 심리가 점점 커져 그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힘겨워질 무렵 다행히 여름방학이 되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되어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일취월장한 체스 실력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학급 반장이 되어 다시 나를 놀라게 했다. 상담에도 나아진 행동이 없어 보였는데 어느덧 아이는 교실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다른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된 후에도 가끔 학교 복도에서 아이와 마주치고는 한다. 그럴 때마다 반가운 마음에 아이를 향해 저절로 손을 흔들게 된다. 아이는 쑥스러운지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를 한다. 그 아이가 나를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나와 보낸 시간보다 더 좋은 날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이 마음이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교사가 된 것 같았다. 도벽이 있는 아이. 초임교사였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자주 나눠주었다. 발표를 잘할 때마다, 맡은 일을 잘할 때마다 스티커를 주는 것이다. 그저 스티커일 뿐이지만 아이들은 그 하나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상품 때문이다. 10개를 모으면 우유에 타먹는 코코아 스틱을, 20개를 모으면 청소 면제권 등 스티커의 개수에 따라 상품의 질도 달라졌다. 문제는 그 상품들이 내 서랍에서 하나씩 없어지면서부터였다. 여느 때처럼 10개의 스티커를 모은 아이들에게 코코아 스틱을 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남은 개수가 내 기억과 달랐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려니 했다. 내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라지는 개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범행이 대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자연스레 맨 앞에 앉은 아이를 의심했다. 정황상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나도 꽤 일찍 학교에 도착하는 편인데 나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하는 아이는 그 남자아이가 유일했다. 상황 증거가 모두 그 아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섣부르게 몰아세울 수는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그 아이보다 일찍 학교에 왔다. 그리고 아이가 왔을 때 일부러 교실을 비워두었다. 잠시 후 다시 교실로 들어온 나는 곧바로 코코아 스틱 개수가 더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아이가 슬쩍 내 눈치를 봤다. 그 눈빛에서 그 아이가 가져갔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사물함을 열어봤더니 역시나 훔친 코코아 스틱이 들어있었다. 화가 날 대로 난 나는 이유를 물어보며 아이를 몰아세우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 보호자에게 전화를 했다. 차분한 어조였으나 요지는 당신의 자식이 도벽 습관이 있으니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통화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죄송하다고 하더니 잘 지도하겠다고 했다. 아이는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소화기 넘어 아버지의 한숨에서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그 아버지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선생님, 저도 혼자 아이돌 키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힘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전화 받으니 기운이 쭉 빠지네요. 아이의 담임교사에게는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풀었을까? 아이에게 화풀이를 했을까? 혼자서 소주를 마셨을까? 아니면 아직까지 먹고 살아갈까?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내가 뭐라고 그런 아픔을 당당히 줬을까? 나도 별 다를 것 없었는데. 나도 어린 시절 도벽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때 나의 부모는 한창 돈 때문에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 또 가장 노릇을 못해서 그래서 자신이 뼈 빠지게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게 억울했고 남편은 한다고는 하는데 안 풀리는 인생을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해 겉돌고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억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싸울 거면 도대체 자식은 왜 낳았냐고 묻고 싶었다.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으면 공부하라는 말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더는 그들을 헤아리고 싶지 않을 때 지갑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몇천 원 정도 가져가 친구들에게 떡볶이 같은 주전부리를 사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사서 친구들 틈에 끼려고 했다. 그러다가 점점 돈의 단위가 커졌다. 오락실도 가고 싶고 코인 노래방도 가고 싶고 옷도 사고 싶었다. 그 물건들이 가지고 싶었다기보다는 사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다. 진짜는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일상을 나누고 싶었다. 힘든 건 털어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가볍게 웃으며 즐거움을 느끼고 싶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최대한 밖을 방황했다. 부모에게 호되게 혼났고 많이 맞았다. 그래도 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세월이 지난 후 지금에야 생각하니 나는 그 아이를 참 많이 밀어냈다.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다. 사랑이 부족해서 불안해서 휘둘리는 아이를 보면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가뜩이나 자랑할 것 없는 어린 시절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때가 생각났다. 만일 지금 만났다면 그 아이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해볼 텐데, 어쩌면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을 텐데, 내가 도벽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 부모의 체벌과 훈육 때문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내 삶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는 아는 친구가 최대한 많은 중학교로 진학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익숙한 곳에서는 아는 이들의 잣대와 판단에 휘둘리기 쉽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라면 흔들리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정말 그렇게 되었다. 간절히 바란 대로 반에서 딱 2명만 배정된 외떨어진 중학교에 배정되었다. 그날 이후 나 자신과 약속한 대로 삶을 바로잡기로 다짐했다. 깊게 고민하지 않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공부했다. 그게 가장 쉬웠다. 미숙했지만 나의 부모는 당신들의 최선을 다했고 내 방황의 시기를 사죄하고 싶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나는 많이 휘둘렸고 아팠지만 결국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남들 다 겪는 사춘기를 좀 일찍 겪고 지났다 생각할 뿐이다. 어쩌면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나는 집 근처 중학교에 내가 배정받았을 때 살게 되었을 시간에 대해 생각한다.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지만 남들보단 늦을지라도 결국 내 삶을 바로 세웠을 것이다. 사람은 최악이라 생각할 때 오히려 자신을 구하게 된다. 인정받으려 노력했는데 하나도 받지 못한 삶이 억울해서 나라도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너 참 고생했다고. 그 아이에 대해 생각할 때면 늘 미안하다. 하지만 마주쳐도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시절 내가 담임교사로서 해야 할 행동에서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졌던 개인적인 마음을 이야기해서 속 시원해지는 것은 나뿐이다. 그 아이에게 나는 어린 시절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알아챈 한 명의 담임교사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저 지난 시간 나보다 좋은 교사를 많이 만났기를 바란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 관심을 받고 사랑받았기를 바란다.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아도 삐뚤어진 애정을 쏟아도 친구들이 다 너보다 행복해도 너만은 자신을 믿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이것이 과거의 내가 회피해온 모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다. 새로운 것이 두려운 아이. 몇 해 전 내가 만난 아이는 새학기 2주 내내 엎드려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말이다. 아이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유치원 다닐 때도 초반에는 늘 힘들어했다고 한다. 나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에 딱히 큰 걱정이 되지도 않았다. 초임교사일 때 내가 만난 여자아이는 한 학기 내내 나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다가도 수업 시간이면 입을 닫았다. 발표도 하지 않았고 모둠 활동을 할 때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랬던 아이가 2학기가 되자 모둠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기 시작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저 그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학년이 올라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적응해야 하는 것이었다. 겨우 적응될만 하면 1년이 지나고 새롭게 누군가와 만나야 했다. 나는 새 학기 초까지도 그나마 친했던 친구를 잊지 못해 매번 그 친구의 반을 찾아갔다. 그러다 그 친구가 다른 누군가와 이미 친해진 것을 보면 그제야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곤 했다. 학년이 올라가야 할 때면 늘 울었다. 겨우 적응했는데 또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니. 드디어 서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다니. 새로운 모든 것은 겨우 찾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었고 두려움이었다. 나의 부모는 그 상황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정이 많아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을 힘들어하는 거라 생각했다. 실은 내가 겨우 맺은 관계들이 없었던 것이 될까 두려웠을 뿐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유난히 어렵고 힘든 아이가 있다. 대부분은 두려움과 불안이 원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누군가 대신 마음을 들여다봐 줄 수 없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억지로 발표를 시킨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어르고 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저 자기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야 한다. 시간이 지나고 이 교실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껴질 때, 좋은 몇몇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때,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될 때 그 아이들은 스스로 고개를 든다. 교사가 된 후 처음 몇 해 동안은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억지로 뭔가를 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그러다 문득 나도 그런 아이였다는 것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내내 나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우는 아이였고 새 학기가 되면 한 달 정도는 학교에 가기 싫어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싫다는 건 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빨리 아이들은 교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교사의 역할은 때로 기다림이 전부인 것도 있다. 기다리되 믿고 기다릴 것. 그 아이들 덕분에 알게 됐다.
교사는 조력자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때로 아이들을 보면서 내 애정 욕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 우리 반 아이들이 나에게 의지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묘하게 기분이 좋다.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면서 사실 나도 그 이상의 사랑을 받는다. 아이들은 하나를 주면 온 마음을 내어준다. 교실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주워주며 따뜻하게 웃기만 해도,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어느새 온 마음을 나에게 내어준다. 온 마음으로 나를 믿는다. 예전에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최고의 선생님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사람이었기를, 잊지 못할 사람이었기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기를 바랐다. 그것으로 교사로서 내 위치를 검증받으려 했다. 복도 벽에 붙은 모기를 신발로 내리쳐 잡으려는 아이를 보았다. 나도 모르게 저 벽화에 신발 자국 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고, 모기 잡지 말고 놔두자고 아이에게 말했다. 아이는 나를 보고 모기를 한번 보더니 너 오늘 선생님 덕에 살았다 라고 했다. 아마 내 말이 모기가 불쌍하니 놓아주자는 소리로 들린 것 같았다. 아이의 말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가 무심결에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했다. 나를 무조건 믿는 아이에게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모든 사람은 유년기에 영향을 받는다. 아픈 유년기를 보낸 나와 같은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었다. 덕분에 나는 과거의 나를 돌이켜볼 수 있었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누리고 싶었던 어린 시절을 작게나마 경험하게 해줄 기회도 얻었다.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나는 사랑이 고파서 너희에게 잘해줬을 뿐이야. 언젠가는 이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올까?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기 위해 나도 너희들 앞에서 연기하듯 생활했었다고. 너희가 집에서보다 내 앞에서 더 인정받으려 하듯, 더 잘하려고 하듯 나도 그런 날들이 많았다고. 지금껏 내가 만난 수많은 아이는 모두가 나의 내면의 거울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 모두에게 나는 어느 정도 연기를 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란다. 무섭지 않은 착한 사람이란다. 그러니 나에게 좋은 학생이 되어주렴. 나에게 사랑을 주렴. 이게 진짜 내 속마음이었다. 좋은 선생님이라는 명함을 갖기 위해 그동안 나는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내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상대는 그것을 느낄 것인데, 쥐어짜낸 노력을 스스로도 진짜라 믿을 정도로 보이는 것에 애쓰며 살았다. 이제야 드디어 아이들을 보면 다른 마음이 든다. 너희의 앞날에 나보다 좋은 선생님이 많기를,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기를, 앞으로의 날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너희들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이 마음이 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야 출발선에 선 기분이다. 그 선은 오랫동안 내가 바라왔고 내가 도달하길 기원했던 곳이기에 의미가 크다. 남들보다 빨리 취직은 했지만 어른은 늦게 된 기분이다. 그렇게 고민하고 찾은 내 자리이기에 더욱더 소중하기도 하다. 지금 누군가 나와 같이 힘든 유년기를 보내고 있다면 누구 하나 진짜 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홀로 견뎌내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면 절대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그 순간이 언젠가 당신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리라는 것을 믿어보기를 바란다. 수많은 고민 끝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당연히 자신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당신이 고민 끝에 선택한 곳은 잘못된 길이 아니니 안심하기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 위로가 될 이야기. 앞으로의 삶은 모두 각자의 몫이지만 어제를 버텨 오늘을 맞이한 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내일의 괜찮음으로 닿기를. 내 상처가 별일 아닌 것이 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당신에게 오늘을 버틸 힘이 되기를.